예,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와서 한 사흘쯤이라고 또 사흘 동안의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한글날입니다. 예, 저녁이고요. 연휴의 또 마지막 날입니다. 서대문 역사기행의 얘기와 함께 한 긴 연휴의 마지막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역사기행입니다. 예,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네. 서대문 역사기행 황관입니다. 네, 박정수입니다. 네, 연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연휴를 2번이나 지냈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방송이 있으니까 그죠. 뭐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네. 먹어서 그런 건지 방송 때문인지. 방송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나이 들면 뭐 세월이 뭐 빨리 간다고 하는데 빨리 가는 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네, 연휴 때도 방송이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참, 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 방송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방송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 지난 명절 때는 또 축구 때문에 또 약간 축구 보느라고 네. 네, 한국 잘하더라고요. 네. 약간 이게 상대가 안 되니까 네. 뭐라고 뭐 평가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오버스펙으로 나갔기 때문에 오버스펙으로는 뭐 금메달 따리라고 기대하면서 금메달 땄나요 벌써? 그러네요. 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은 날려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저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이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듣고 계십니다. 1부 순서입니다. 오래전 이날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송이 있는 주간이죠. 10월 8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있었던 서대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은 이번 주에는 그렇죠. 이번 주에는 개교기념일 하나 또 저희 그 한국 여자 축구의 그 시발 발상지였다고 할 수 있는 여자 축구의 성지는 서대문구입니다. 예, 중앙여중 중앙여고 개교한 날이 1940년 10월 10일. 10월 10일. 소위 말하는 어느 나라에서 얘기하는 쌍십절이라고 쌍십절이네요. 예. 처음에는 지금 자리는 아니고 충정로 3가,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거기서 이제 산으로 올라간 자리고, 거기서 내려와서 지금 충정로역 있는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충정로 3가 일제시대 때니까 이제 그 당시 지명으로는 죽첨정 삼정목에서 개교를 했고, 1944년에 종로로 잠깐 나갔다가 1948년에 지금 자리, 거기가 원래 또 그 사도세자의 실제 맏아들 어릴 때 죽은 정조의 이제 형이죠. 그 거기가 묻혀 있던 자리라고 해서 의령원이라고 했는데 그 일대 토지를 매입을 하고 1956년에 그리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여고는 이제 여자 축구 발상지이기도 하지만 또 일찍부터 배구부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여자 배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명문 학교죠. 아무튼 뭐 중앙여고가 그렇게 해서 1940년 10월 10일에 개교를 했다. 들리는 소문에는 이 여고괴담 1편을 여기서 찍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여고괴담 그 1편 시작할 때 그 선생님이 목매다른 자리가 그게 다 이제 중앙여고 그 학교 자리랍니까? 그래서 그것도 알아보면 얘기거리 되겠네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제 그 중앙여고 출신 분들이 이제 거기 그런 분위기 아닌데 학교가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약간.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장소 섭외가
하필 그렇게 돼가지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어느 학교나 다 그런 괴담들이 있을 법하죠. 그리고 되게 약간 네. 학교가 사실은 뭐 잘 이렇게 그렇게 약간 분위기 어수rum한 분위기 속에서 찍고 이러면 네. 귀신 나올 뭐 것 같고 어느 학교든 다 네. 그렇게 나오죠. 좀 된 학교들은 다 그런 분이 나오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다음은 어디 무슨 소식인가요? 네, 다음은 1908년 10월 13일. 115년 전. 네. 네. 아마도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최초인 것 같은데 서대문 영무소가 네. 이 무렵에 다 건립된다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아, 요 무렵에 1908년 가을에. 네. 근데 이 10월 13일에 우리 그 초기 의병장 중에 한 분인 이강년 의병장이 이때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1910년에 그 한일 합방이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네. 사라지는 건 정확하게. 네. 이제 8년이면 그 전에 이미 이제 전의 일이고 이미 5년에 그 통감부가 설치돼서 사실은 뭐 거의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런 통감부 통치 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때 사실 일제에 의해서 이제 그 의병들 감금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 대규모 이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보통 정설이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최초로 사형당한 사람들도 다 의병장들. 아마 다음 주에는 다른 의병장 한 분 또 이야기 될 건데 그 두 분이 이제 서대문 영무소 최초의 사형수였다. 이강년 의병장부터 해가지고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최초의 사형수. 예. 기록에 남은. 네. 네. 이강년 의병장은 저희가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경북 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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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문경에서 나셔서 근데 이분은 저기입니다. 그 효령대군 파 거기 후손이에요. 네, 후손이고 그걸 하자면은 대한민국 국부로 삼고자 하는 이 대통령님은 이제 양녕대군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죠. 뭐 사실관계는 사실 저는 모른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그런 것으로 굉장히 옛날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무튼 꼭 이제 그러니까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의 형들이죠.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그 효령대군 후손이고 이제 무과에 합격해서 잠시 관직 생활도 합니다. 하다가 그 갑신정변이 난 이후에 그냥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내요. 뭐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 후에 을미사변 나고 그렇죠. 단발령이 나오고 이러니까 단발령이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단발령이 결정적인 계기였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을미사변보다도 왜냐하면 이제 명성황후 관련해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단발령이 그 유생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의병에 나서게 되는 계기였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저기 그 머리 자르는 거 아니야 지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요즘에도 안 하는. 그렇죠. 네,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저희 거예요. 때는 가끔 있었죠. 네. 저는 가끔 당했습니다. 아무튼 그걸 다 큰 어른한테 하라고 하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지. 나고 그게 뭐 지금은 그냥 단순히 뭐 두발 인권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당시 그 문화적인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죠. 사실 그렇죠. 상투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제 그 당시 일어난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하는데 을미의병에 합류를 해서 의병 활동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학문 계통으로는 이제 영남의 다른 그 유생들과는 조금 계열을 달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론계보로 이어지는 화서학파라고 화서 이학로라는 분이 그 조선 후기에 일종의 위정 척사 운동의 사상적 그 대부 같은 분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렇죠. 좀 더 이제 그거를 받아들였겠죠, 심하게. 그래서 아마 갑신정변 나고도 그냥 물러난 것 같고. 물러난 것 같고 뭐 아주 고위 관료는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화서학파의 또 중요한 그 의병장 중에 하나인 유인석이라는 분의 제자로 이제 좀 지내다가 이제 이 유생들 중심으로 일어난 그 1894년 갑오, 1895년 을미 의병이
확 이제 새가 확산되는 거는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그죠? 그쵸. 군대 해산 이후에 실제로 그 해산된 그 군인들이 합류하면서 훨씬 더 수도 많아지고 이제 세력이 세진 건 물론 이거니와 전문성도 생겨나는 거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어찌됐건 왔으니까. 실제 군인들이 오니까. 그때 다시 창의를 합니다. 이걸 이제 정미의병이라고 하는데 이 해가 정민년이라. 그래서 이 정미의병이 계기가 돼서 이제 13도 창의군이라는 이제 전국 의병을 이제 편제를 만들고 거기에 총대장이 이인영이란 분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 군사장이라고 해서 허위라는 분이 있었고 이분이 이제 다음 주에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강년 의병장은 호서 의병대장. 호서. 네.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문경 분이긴 한데 주로 충청도 의병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저도 얘기 들으니까 호서면은 충청도인데 이게 뭐였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호서 충청도에 사셨군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의병 활동은 충청도 의병들이랑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진공 작전을 한번 하는데 이때 이제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고 그때 이제 서울 밖까지 제일 많이 왔던 분이 이제 허위 의병장이고 그때 실패한 다음에 다 흩어져 가지고 다시 지방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결국 1908년에 충북에서 체포가 됩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허위 의병장도 체포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바로 6월에 체포됐는데 10월에 사형당하니까요.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재판 한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사형. 그래서 이제 막 생겨났을 것으로 우리가 보통 사료상 추정하는 서대문 형무소 시작됐을 때 이름은 경성감옥 거기에서 처형을 당하고 1962년에 이제 최초로 그 여러 독립지사들에 대해서 건국 훈장을 포장을 할 때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에 이제 추서가 되고 2002년에는 그 문경에 기념관도 생기고요. 그래서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저도 문경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건 못 봤네요. 예. 그리고 이제 묘도 있는데 요거는 상주에 묘가 있다고 하고요. 상주 FM이 있습니다. 상주 공동체 라디오. 그렇군요. 네. 그 경북에도 몇 군데 있죠. 네. 아무튼 이강년 의병장이 1908년 10월 13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최초로 순국한. 참 그런 거 보면 그러네요. 이게 1968년 정도에 그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는 걸 겪으면서 굉장히 근대화했고 법적인 제도랄지 이런 것도 되게 근대적으로 다 받아들여서 분명히 삼심 제도랄지는 등등등이 이 정도면 굉장히 안착돼서 운영이 됐을 텐데 나중에 일제 시대 때는 그렇게 해서 뭐 지금의 삼심 제도와 비슷하게 운영은 되는데 이 시기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 본토에서는 아마도 삼심제도가 운영이 됐을 거예요. 이 시기면은 분명히. 근데 이 시기는 또 완전한 한국에서만큼은 또 그런 걸 또 이렇게 안 했다라는 사실 조금 기분이 나쁘네요. 어쨌든 오래전 이날이었습니다. 10월 10일 1940년 10월 10일 중앙여중고 한국여자축구회 성지 중앙여중고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908년 10월 13일 이강년 의병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서대문 감옥 형무소에서 최초로 사형을 당한 독립투사였습니다. 자, 2부 오래전 이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딱 들으면 알죠, 사실. 근데 처음에 저도 한 10초 동안은 모르겠는데, 그렇죠. 뒤에 들어오니까 듣다 알겠네요. 보면 이제 이 노래구나.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 구창모의 희날입니다. 네.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알려나? 요즘은 모르겠죠. 또 우리가 한다고 다 아는 건 아니야. 네, 굉장히 유명했으나 지금 많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죠. 구창모 그러면 야구 선수가 더 유명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요. 네, 뭐 올 시즌에 부상 뭐 좀 심각한 부상인 모양이더라고요. 방금 잠깐 우리 이창민 PD가 전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시즌 아웃됐다고. 네.
그러니까 많이 근데 시즌이 또 거의 끝나. 그러네요. 얼마 안 남았구나. 네. 미안합니다. 어느 정도 다쳤는지를 잘 몰라서 구창모 선수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구창모 선수가 아니라 가수 구창모고요. 네. 5주 동안 1위한 노래입니다. 네, 골든컵을 탔죠. 네. 골든컵 맞죠? 이제 그렇죠. 골든컵입니다. 이제는 저희도 골든컵입니다. 네. 희한하게 우리는 골든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골든. 네. 원래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그 야구 얘기를 갑자기 끼어들어서 골든 골든 글러브잖아요. 근데 미국은 골드 글러브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상이. 아, 희한하게 저는 보면서 골든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 N을 왜 붙일까? 한순간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거 골든컵이었습니다. 네. 고민이 되네요. 네. 왜 그런지. 똑같이 그냥 했었으면 됐을 텐데. 네. 네. 아무튼 1985년 9월 18일부터 5주 동안. 5주 동안. 그래서 10월 2주간에도 1위였다라는. 네. 구창모 씨는 이제 고전에 송골매라는 밴드의 리드 보컬로 몇 년간 활동을 해서 송골매의 전성시대를 같이 했죠. 그리고는 너무 가창력이 뛰어나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바람을 넣었던 것 같고, 그래서 솔로로 독립해서 만든 첫 앨범에 타이틀곡은 아니었는데 타이틀곡이 이제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뭐 이런 가사로 부르는 노래 있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 조금 그거는 약간 경쾌한 노래인데 그 곡이 먼저 히트를 하고 뒤이어서 이 희나리가 히트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구창모 씨 노래 중에는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장 히트한 곡.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해외에도 막 번안돼가지고 맞아요. 이따가 뭐 이야기하겠지만 유명한 영화에 등장하죠. 그렇죠. 엄청 유명한 영화에 나왔던. 송골매는 지금도 우리 라디오 DJ로 배철수 활동하는 배철수 씨가 그 항공대 학교 이 송골매가 그 학교의 뭐 상징세인가 뭐 그래 맨 거로 봐서는 뭐 공군은 보라매고 약간 그러니까 뭐 학교 상징 매일까 뭐 그래서 이 항공대 밴드 이름이 송골매였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진짜. 그 항공대 밴드 계보를 이은 분이었고 그 송골매라는 이름으로 뭐 여러 가요제에도 이제 참여하고 구창모 씨는 홍대 밴드 블랙 테트라라는 밴드. 블랙 테트라도 또 유명했죠. 네, 거기로 시작해서 건대가 그때 옥슨 뭐였고. 옥슨. 건대는 그 황소가 상징이니까 참. 다들 있었구나 그런 게.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다가 그 가요제 이런 데서 둘이 이제 서로 알다가 이제 배철수 씨가 그 목소리에 너무 반해가지고. 싱어로 영입을 한 거죠. 사실상 리더는 배철수 씨가 맞는 거죠. 네, 리더는 배철수 씨고 구창모 씨는 이제 싱어, 리드 싱어로. 그런데 진짜 지금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그 희나리도 들어보고 그 송골매 시절 노래도 들어봤는데 정말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트레이닝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상당히 잘하고 그리고 특히 이 구창모 씨가 그 송골매 노래 중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어쩌나 마주친 그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걸 부르는 걸 보면 그게 굉장히 음이 높거든요. 근데 너무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그 노래가 빠른 그 느낌을 경쾌한 느낌을 살리면서 굉장히 잘 부릅니다. 그래서 야 진짜 탐낼 만한 보컬이었겠구나. 이런 심지어 그 어쩌나 마주친 그대는 구창모 씨가 작사 작곡. 작사 작곡하는 능력도 되게 좋았군요. 네, 뭐 이렇게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다 보니까 그 능력은 좀 덜 알려진 것 같은데 작곡 실력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깨졌죠. 네, 이제 솔로로 데뷔하면서 송골매는 이후로 약간 좀 계속 부침을 좀 겪었고. 구창모 씨도 그렇게 솔로로 오랫동안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철수 씨가 또 너무 일찍 막 DJ가 돼버렸어요. 그냥. 네, 또 너무 그쪽으로 알려져가지고 지금은 아마 많은 분들이 DJ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가수는 아무도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작년에
이 두 분이 같이 뭐 TV에도 나오고 하면서 맞아요. 예. 이제 송골매 재결성 전국 투어를 한번 했어요. 네, 맞아요. 예, 올해도 뭐 한번 이렇게 공연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조금 그런 이제 이 수요가 있는 거를 두 분이 캐치를 한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이따금씩이라도 그렇게 같이 밴드로 공연하고 뭐 이런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으면 뭐 좋지 않을까. 구치타님 두 분 다 거의 뭐 이른이 지금 뭐 네, 50년대 한 초중반생 정도 그러니까. 되니까요. 그렇죠. 아마 70 정도 되셨을 거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락 밴드로 그 공연을 하고 다닌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약간 메탈리카가 생각나네요. 네. 그리고 두 분 다 그러니까 구창모 씨는 좀 미소년 같은 느낌이었고 그렇죠. 배철수 씨는 사실 TV에서 보기에는 좀 죄송하지만 인상이 좀 터프하다고 해야 돼. 네. 좋게 말하면 터프한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지저분하고. 네. 그러니까 안 찍고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맞아요. 그 당시에는 조그만 흑백 TV 같은 걸로 보는 거지만은 느낌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근데 그분들의 그 요새 외모를 보면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더 멋있어지는.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등등이 쉽지 않은데 훨씬 더 뭐 멋있어졌더라고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요 1집 앨범을 준비하면서 구창모 씨가 이미 그때 성대가 안 좋아서 수술을 했대요. 아, 이미.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발성에 무리가 있었는지 아무튼 성대 수술을 하고 1집 녹음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보컬 트레이닝도 없었고 이걸 관리해주는 그렇죠. 뭔가 시스템도 없었고. 그렇죠. 그냥 뭐 노래 좀 잘한다 그러면 이제 막 해봐 이러면서 하게 되는 거니까. 요즘 같았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네, 사실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관리도 하고 이랬으면 훨씬 더 좋은 목소리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을 텐데 참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 아마 이런 것들이 가수 생활을 오래 지속하지 못했던 원인은 아니었을까 혼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즘 가수들은 실제 프로 가수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전성기 때여도 예를 들면 이제 보컬 트레이닝 받잖아요. 또 이렇게 할 트레이닝을 계속 받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노상 활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지기 같은 게 또 있고 쉬고 그러면서 목을 조금 이제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서 어떤 창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뭐 할 때는 또 트레이닝 받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실력을 키우는 건데 그 성악가들도 계속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유지를 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참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지금 나이도 드셨는데 그런 노래들을 어떻게 다 부를까 싶긴 합니다. 저도 공연을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게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또 보고 싶네요. 또 이렇게. 네. 희나리라는 말이 저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네. 안 마른 장작이래요. 아직 덜 마른 장작. 그래서 얼추 뭐 가사를 생각해 보면 뭐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가사가 어떤 내용이 있죠 주로? 네. 가사가 어떤 내용이 있었죠 주로? 약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네,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희나리가 잘 연결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퇴색하기 싫어하는 희나리 같소. 뭐 이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냥 느낌이 뭔가 이게 뭔가 쓸 데는 없고 뭔가 이런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고. 그치. 그래서 채 그 마음을 다 보여주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것 아니었을까.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런 생각 정도 해보고 이 노래가 이 85년에 이제 히트를 해서 이제 우리 황 PD님이나 저나 이제 어린 시절인데 한 2년 후에 굉장히 대히트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중간에 영화도 사실은 되게 역주행한 영화죠. 네. 이 노래가 그러니까 중국말로 나오네. 영화를 보다가 가만 이거 구창모 희나리인데 중국말로 나왔었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BGM으로 나왔나요? 아니요, 그 가사가 있어요. 가물가물해요. 가사가 있는데 저 그 영화 보다 보면 그 음악을 이렇게 귀 기울여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어릴 때
이 영웅본색이라는 영화에 그쵸. 영웅본색 영화 얘기를 하는 영웅본색이라는 영화 영웅본색 1편에 맞아요. 정말 센세이셔널 했던 영웅본색 1편의 초반부에 그 술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에 주인공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에 이게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와요. 노래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서 되게 많이 듣던 음악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그 영화가 이제 그때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연령은 아니었고, 그렇죠. 이게 영웅본색도 첫 개봉관이 서대문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서대문에 있던 화양극장이라. 화양 명화 뭐 이게 지금 세 개가 네. 뭐 이 중국 영화 쪽에서는 거의 뭐 무조건 여기서 성지죠. 네. 강시 영화들은 저 남영동 금성극장 그쵸. 이런 데고 아무튼 서대문 화양극장에서 개봉을 했었고, 근데 저는 뭐 개봉관에는 아니고 나중에 동시상영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서도 개봉관에서 흥행을 못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크게 흥행은 안 했죠. 그래서 뒤로 가가지고 동시상영관까지 갔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본 열풍이 입소문 타고는 네. 막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던. 성냥개비 입에 물고 다니고 이제 애들 이러면서 막 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 동창 하나는 졸업식 날 바바리 코트 입고 왔다가 그날 선생님한테 맞았습니다. 졸업식 날. 네. 근데 거기 주인공들이 주윤발이나 그 정룡인가요? 정룡. 네, 다들 키가 굉장히 크고 체격이 그쵸. 좋아서 네. 그리고 코트도 막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거 입고 다니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큰 코트 있죠. 네, 그거를 이제 보통 체격의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좀 아무튼 거기에 이 희나리 같은 멜로디가 나오는데 그거가 이미 그 홍콩에서 번안곡으로 이미 만들어졌던 다른 그렇군요. 가수가 정식으로 번안해가지고 불렀던 노래라고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그래요? 네, 번안이 됐대요, 이 노래가. 그러니까 해외에 일찌감치, 그러니까 85년 히트곡인데 영웅본색이 87년에 개봉됐으니까 뭐 이미 바로바로 번안곡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멜로디나 이런 게 상당히 어필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막 서로 뭐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 아니었는데 이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니면 테이프를 갖다가 뭐 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게 전달이 될 통로가 그래도 많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 사실은 국제적으로 히트한 곡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래전 이 노래입니다. 희나리, 구창모 씨가 부른 희나리고요. 85년 9월 18일부터 5주간 1위를 해서 골든컵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자, 듣고요. 3부 오늘의 서예기행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대문 역사기행 듣고 계십니다. 코너 세 번째 3부입니다. 오늘의 서역기행이고요.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드디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요즘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뭐 이러더라고요. 자, 저거를 권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걸? 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되게 유명했었던. 네, 그 후 35년입니다. 그러네요. 네, 35년이 흘렀나요 벌써요? 예. 그렇구나. 네. 이 일이 그 마지막 인질극 보통 그걸로 이제 유명한데. 그렇죠. 그거는 일자상으로는 다음 주에 해당됩니다. 그래요? 네, 1988년 10월 16일이고요. 일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 한 2번 정도에 나눠서 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아침부터 영화에서나 봄직한 인질극이 TV로 생중계돼서 전 국민이 보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별일이 다 있었어요 옛날에. 네, 진짜. 그러니까 그때 영상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고 사실은 뭐 여러 매체에서 또 이 이야기를 뭐 계속 다루고 하기 때문에 그때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 저런 장면을 저렇게 막 동네 사람들끼리 다 거기 다 둘러서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겁도 없었구나. 총을 들고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 네. 근데 그거를 동선사를 있고 카메라는 찍고 네, 있고 그 앞에 뭐 옥상 어디 있는데 올라가서 다 보고 있고 그걸 또 TV로 다 보고 있고 저도 어렸는데 그걸 또 TV로 들여다보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그 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총을 들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무장하고 있었는데 희한한 네. 무대가 이제 서울 서대문구 북가자동 어느 주택가였죠. 우리 있는 방송국 전에 있었던 예전 이제 서대문공동체 라디오 있던 북가자동 그 뒷골목. 그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고 파장도 그만큼 컸고요. 불과 이 일이 있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연극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연극이 만들어진 이후에 수많은 매체에서 지금도 뭐 재연극도 하고 다큐도 하고 심지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렇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리고 뭐 수많은 글들이 이 사건을 소재로 쓰여지고 뭐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 자체 그 8글자에 굉장히 많은 당시에 그거를 다 담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이 그 당시에 그 인질극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막 나와서도 그 안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나왔던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이제 나중에 그 한 명 이제 생존자 생포됐던 그분이 그 동생한테 전해달라고 누군가에게 써서 이제 누군가에게 전달해달라고 지어줬던 편지에 그 표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기자가 또 그때 어떻게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그 표현을 그분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분들의 그 뭐 100%는 아닐지 몰라도 그 범행 동기와 이 사건을 둘러싼고 우리가 성찰했어야 했던 그 울림을 줬던 여러 그 양상들을 다 모아놓고 집약해 보면 이 8글자로 다 요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뒤에 무전유죄인 건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사실 앞에 유전무죄가 큰 거죠. 유전무죄라는 거는 거의 뭐 확실한 사회였었고 사실 뭐 지금도 거기에 뭐 자유롭냐 우리가. 그렇죠. 제가 제목을 그 후 35년이라고까지 일부러 썼는데 뭐 사실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거죠. 아직까지도 유전무죄 그 말이 그렇죠. 그때 그러면 그러고 나서 충격을 주고 그 말이 그때는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말은 뭐 안 통하지 뭐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과연. 장담을 아무도 못할 겁니다. 자,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가죠. 이분들이 그 호송차 안에서 탈주한 그렇죠. 사실 그 쉬운 말로 하면 죄수들이었죠. 그렇죠. 10월 8일. 10월 8일이 근데 1988년 10월 8일이 서울올림픽이 10월 2일 날 폐막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바로예요. 바로 그 다음 주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폐막하고 그 다음 토요일이에요. 이게 10월 8일이.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제가 잠실 주경기장에서 그 육상을 제가 구경했었거든요. 그 10월 1일, 9월 30일 단체로 가셨나요? 저는 우리 학교는 그걸 안 해가지고 거의 폐막식 즈음에 해가지고. 맞습니다. 폐막식 즈음에. 이게 일주일 후고 굉장히 그 올림픽이 사실은 뭐 여러 명과 암이 다 있습니다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설레어 있고 훈훈하던 시기인데 아침에 그 이분들이 서울 예전에 있었던 영등포 교도소에서 충청도 쪽으로 이제 이감을 가는 호송차 안에 25명이 타고 있었는데 지금의 이제 중부고속도로죠. 타고 가다가 이제 미리 준비한 미리 모의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준비한 이제 날카로운 뭐 여러 가지 도구들 이런 걸로 교도관들을 제압을 해서 권총 한 자루를 탈취하고 그 호송차를 이제 탈취해서 서울로 다시 돌려서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나중에 알려지지만 이제 호송 차에 탈 때부터 몸수색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실했고 중간중간에 여러 개호 관련된 조치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부실하게 했다라는 게 뭐 나중에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서초동까지 와서 흩어지는데 그날과 그 다음날 새벽에 총 5명이 검거가 됩니다. 이게 25명 중에 12명이 결국 탈주를 하고 나머지 13명은 차 안에 그냥 있었대요. 예. 12명이 탈출을 했는데 2사람이 당일 검거, 3사람이 이제 그 이튿날 뭐 새벽 뭐 이러면서 이제 검거되고 남은 사람 7명. 남은 7명이 이제 모여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결국 그 인질극을 주도하다가 죽게 되는 분의 이름이 이제 지강헌 씨인데 그쵸, 지강헌. 이 지강헌 씨 등 7명이 최초로 간 데는 이제 안암동에 있던 손모 씨 집이에요. 네. 여길 가서 그러니까 이분들 굉장히 특이한 게 그냥 일반인들의 주택을 찾아가서 거기서 뭐 밤을 지낸다던가 뭐 하루 이상을 거기서 머물고 그다음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해서 또 다른 민간인의 집을 가고 이런 식으로 그 최초로 갔던 집이 안암동 손모 씨 집이고 그다음이 이제 행당동 박모 씨 집을 가고요. 네. 안암동이면은 저기 그 구로 따지면 저기가 그 성북구에서 예. 행당동이면 성동구로 내려갔어요. 예. 그리고 한 명이 헤어집니다. 한 명이 헤어지는데 그 한 명 헤어진 일행은 이제 곧 자수를 하게 되고 나머지 6명이 서울대병원을 또 갔어요. 다시 이제 이 종로 쪽으로 광화문 쪽으로 해가지고 온 거죠.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차에 뭘 싣던 자기 차에 병원에 이제 일이 있어서 왔던 제약회사 직원을 제압하고 싣던 사람을 이제 위협을 해가지고 그 사람 차량을 납치해서 그 사람을 태우고 그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건 또 문정동, 송파하고 문정동이에요. 그 그림으로 그리면은 여기에다가 여기 왔다가 일로 다시 시내로 왔다가 동쪽 끝으로 간 거죠. 문정동 정 씨 집에서 한 이틀 정도를 머뭅니다. 이 정모 씨인데 그 사이에 정모 씨 집에 머무는 동안 또 다른 동네를 가서 또 강절도를 좀 하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그치. 그리고는 한 6일째, 7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 14일 저녁에 신촌에 옵니다. 서대문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네. 그 제약회사 직원 차를 몰고 신촌까지 오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이제 거기 차 없는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뭐 시끄럽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차가 다닐 수 있어서. 그렇죠. 네. 그 형제갈비 지금도 있는데. 네. 형제갈비 골목에서 도난 차량을 경찰들이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런데 나머지 그 5명을 내려주고 운전하던 한 명이 이제 경찰들이 정지 신호를 보내니까 도주하다가 차는 뭐 어떻게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져서 차를 버리고 도망가다가 결국 그 사람이 잡힙니다. 그럼 이제 5명 남았어요. 나머지 5명이 이제 나머지 5명이 바로 그 주변에 있던 창천동 주택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집에 갑니다. 손모 씨 집에 가요. 임모 씨 집에 임모 씨 집에 갔다가 그 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 밤에 북가자동으로 오게 되는 거죠. 15일 밤입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죠. 토요일 밤에 북가자동 고모 씨 집으로 와서 거기서 밤을 지내다가 그 집주인이었던 그 고 씨가 새벽에 몰래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16일 일요일 새벽부터 경찰과 대치 상태로 인질극이 벌어진 거고 정오경에 이제 이른바 이제 진압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그때 다른 일로 밖에 나왔다가 체포됐고 2명은 자살했고 한 명 이제 그 지강헌 씨는 이제 자해를 하려다가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제 사망을 했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한 명이 그 달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5명 중에 5명 중에 그 5명이 다 그 창천동 집에 간 게 아니고 한 명이 달아났었거든요. 그 달아난 사람은 1990년 7월에 검거가 됩니다. 양반 잘 숨어 다녔네요. 그래서 이제 대략의 이제 일지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개요는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독특한 게 서대문에서 3일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예, 서대문에서 창천동. 그렇죠. 신촌, 창천동, 그다음에 북가자동까지 서대문에서의 이 마지막 3일과 이 비극적 최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서대문 이야기니까 그 아까 그 제약회사 직원 차를 탈취해 갖고 이제 문정동 그 사람 집에 갔다가 거기서 이틀 머물고 그 차를 그대로 몰고 6명이 신촌까지 오게 됐다가 뭐 아까 말씀드린 그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검거가 되게 되는데 그 이제 창천동 임모 씨 집에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임모 씨 집에 갔더니 그 임모 씨가 한 70대 정도 되신 이제 연세가 꽤 드신 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신발 신은 채로 집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밥은 먹었냐? 밥부터 먹자. 그래서 찌개 끓여서 밥 차려주고 신발도 벗어라. 네. 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는 아닌데 또 더러 이제 이 집에 있던 돈들도 가져가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족 여러 들렀던 그 분들도 사실은 다 뭐 피해자라면 피해자인데.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상당수 가정들은 상당히 침착하면서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겠지만은 상당히 그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을 대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모 씨 집도 아마 그 독실한 기독교인 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뭐 자식들이랑 같이 성경도 읽어주고. 네, 뭐 지강원 씨는 뭐 그런 걸 듣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심지어 그 나중에 이제 생포된 이제 강영일 씨인데 이분이 나중에 TV에도 몇 번 나오거든요.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친척 그 젊은 대학생이 서울대학교 다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보러 학교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못 간다 그랬더니 뭐 아무튼 뭐 자기 시험만 보고 오겠다 그래서 진짜로 시험만 보고 왔대요. 신고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침착하고 그다음에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대해줬던 것 같고. 그러네요. 이 사람들도 다니면서 계속 미안하다. 우리가 아무 해를 안 끼칠 테니 우리가 잠깐만 신세만 지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명 생포된 사람의 재판 때 이 지금 한 5집인가를 가잖아요. 네. 그 중에 3집이 탄원서를 내줬답니다. 네. 아무튼 뭐 왜 이렇게 정이 넘쳤을까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다 헤아리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을 둘러싼 정황들은 너무나 사실은 그 변호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탈주국을 벌이면서 만났던 잠깐씩 만났던 그 가족들이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 정말 잊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사실 이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줬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묘한. 그런데 또 나중에 다른 매체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잘 보도가 안 됐던 이야기 같은데 연희궁 이야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연희궁? 네, 그러니까 굳이 왜 이 사람들이 저 문정동까지 갔다 서대문으로 왔을까? 혹시 그러면 연희궁이면은 그러니까 전두환 그 당시 이제 막 퇴임한 그쵸. 아니 이제 그죠. 막 퇴임했을 때죠. 네, 퇴임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막 이제 오공비리나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올 때 그러니까 그때 특히 이 동생이 약간 크게 먹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또 중요한 배경으로 깔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연희궁을 우리가 가고 싶은데 거기 뭐 이제 경비가 삼엄하고 이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을 가리키는 거죠. 약간 어쨌든 서대문으로 오기까지가 약간 설명이 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집에서 나와서 15일 밤에 이제 북가자동 그 주택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 고 씨랑 고 씨의 이제 자녀가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성인이 된 맏딸이
과 이제 고 씨는 그날 밖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들어갔대요. 그 사이에 고 씨 부인이랑 나머지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들어간 거예요. 이제 고 씨는 그날 이제 술이 좀 취하셔서 거의 새벽이 다 돼서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제 술이 취한 상황에서 떡 들어가니까 탈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 씨의 인터뷰에 의하면 당시 언론에 보도된 자기가 술을 먹으면 성질이 좀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니들 여기 앉아. 니들 젊은 애들이지. 나랑 술 먹자. 그래가지고 술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이제 식구들도 잘 대해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어른이 그렇게 나와주시니까 그 마음을 좀 놓고 술을 먹은 것 같아요. 술 취해 잠든 거를 고 씨는 이미 취한 상태였는데도 긴장하고 있다가 새벽 4시경에 이제 안 일어나겠다 싶으니까 맨발로 나와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경찰이 거기 몰려든 경찰이 한 1000여 명 됐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자료가 바글바글 지금 보면은 골목에 꽉 차 있죠. 좁은 골목에 그 바깥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그 대치가 되는데 이제 그분들의 가족이나 뭐 애인들을 이제 데리고 오죠. 그렇죠. 설득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10시 45분에 이 사람들이 고 씨의 부인과 막내가 이제 아들이 막내였는데 아들은 되게 어렸나 봐요. 둘을 먼저 풀어줬대요. 풀어주고 고 씨의 딸 셋만 남은 상태죠. 이제 그리고 봉고차를 하나 준비시켜달라. 봉고차를 하나. 그리고는 이 중에 나중에 이제 혼자 살아남게 된 이제 강영일 씨한테 지강원 씨가 봉고차가 왔는지 보고하라. 그러면서 내보낸 거예요. 그렇군요. 네, 내보냈는데 차량이 준비가 안 된 거를 보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총을 쏘면서 못 돌아오게 하죠. 너 살려 나간 놈이 왜 돌아오냐. 그러면서 이제 살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죠. 자수하라고.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그 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강영희 씨는 그러고 있었고, 근데 이미 이때 실탄을 처음에 교도관이 소지하고 있던 실탄이 5발이었는데 경찰과 새벽에부터 대치하면서 접근 금지의 신호로 한 2발을 쐈대요. 그렇죠. 3발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 씨가 리더격인데 지 씨랑 원래 이 그 살아남은 강 씨랑 나머지 이 2사람 이 넷이 원래 한 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 셋은 21살, 22살 비슷한 연배의 한 패였어요. 한 패였고 같은 제목으로 잡혀 들어갔던 사람들이었고 지씨만 이제 다른 적이었는데 총이 한 자루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같이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근데 자기들은 이 탈주를 결행할 때 잘못되면 죽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했기 때문에 총알 남은 발수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근데 4명인데 3발이니까. 네, 3발이 남았는데 강 씨를 내보냈는데 강 씨한테 한 발을 쏴버렸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2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 2사람이 이제 자살하고. 사실 극도의 긴장과 공포에 질려 있다가 이러다가 잡혀 들어가면 더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 씨의 총을 빼앗아 가지고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2사람이 차례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창문에도 계속 같이 있었던 그 고 씨의 큰 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지 씨가 총을 빼앗으러 방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지 씨를 붙들고 일단 못 가게 했고, 나중에 그 나머지 2사람이 죽은 걸 확인하고 지강원 씨가 나와서 이미 사실 총알은 없어요. 없는데 이거를 계속 들고 그걸 하죠.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테이프를 갖다 달라. 그거를 2사람이 죽었다. 그리고는 그거를 이제 전달받아서 그걸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와중에 이제 유리창 깬 걸 가지고 총을 갖다 대고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자해를 하려고 하고 그 고씨의 큰 딸은 계속 말리고 그럴 때 이제 밖에서 경찰이 이제 총을 쏘면서 진압을 해가지고 지강원 씨가 이제 그때 입은 총상으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랬고
고씨 가족들한테도 계속 인질극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계속 미안하다고 안심하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하고 나중에 이틀 후에 그 경찰병원에서 장례식이 열리는데 그때 이 고씨 가족들이 거기도 참여를 했답니다. 참 희한해요. 네. 웃으면서 얘기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건지 정말 알 수 없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분들 당연히 사실 뭐 이렇게 우호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행각을 벌인 건 분명한데 네. 아무튼 이 와중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리고 뭐 아무튼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더 자세하고 든든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저런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게 될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그 중계된 인질극 과정에서 그 내뱉었던 말들이 네. 아까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실제로 뭐 오디오로 들린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 말로 요약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파장을 던져줬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네. 이제 국민학교밖에 내가 못 나왔는데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인생을 버렸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어떻게 죄수가 판사 검사를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거냐. 사람을 죽이고도 나가는 사람이 있다. 네. 그리고 낭만적인 바람막이 하나 없이 이 사회에서 목숨을 부지하기에는 너무나 살아갈 곳이 없었다. 네. 그런 말들을 이분들이 이제 인질극 과정에서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 8글자로 요약되는 그런 파장을 던져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성찰할 때 이들이 처했던 상황이나 그 당시 사회 분위기와 관련해서 이 맥락들을 좀 두껍게 읽어내는 여러 그 배경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더불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자 오늘의 소액기행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후 35년. 야 진짜 35년. 88년도 이후에 35년이 벌써 흘렀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FM 91.3MHz 얘기하십시오. 마지막 곡으로 예. 네. 비지스 올리데이 되겠죠. 네.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황원이었습니다. 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